안녕하세요. 수처리 공정 1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고효율 수처리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수처리 공정 기술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존의 수처리 공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효율 수처리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기술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있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러한 여러 가지 고효율 수처리 기술의 몇 가지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챕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기말고사에도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니까 꼭 듣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챕터에서 침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침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공정이고 부유성 입자를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전 기술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침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특히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침전조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부지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고속 침전조는 이러한 침전의 속도를 향상을 시켜서 침전조의 크기를 크게 하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침전 대상 입자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품을 주입을 해서 혼화를 해서 플럭을 형성을 시키게 되고, 이렇게 크게 성장된 플럭이 쉽게 침전이 되기 때문에 물로부터 분리를 해서 물을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침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 즉 이제 침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침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침전조의 분리 면적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침전조가 그 효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침전조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입자들을 침전시킬 수가 있어서 그만큼 침전 효율을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S가 100인 이러한 물이 지금 기존의 침전조에서 SS가 5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침전조의 크기를 2배 혹은 3배로 늘리게 되면은 이 SS의 크기를 10이라든지 20 이하로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많은 부지 면적을 많은 부지 면적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부지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침전조의 크기를 침전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앞서서 아마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분리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내부에 경사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경사판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경사판의 면적이 침전조의 분리 면적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침전조의 크기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분리 면적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플럭의 침강 속도를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플럭의 침강 속도를 크게 한다는 것은 결국 플럭이 좀 더 잘 가라앉게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침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플럭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응집제라든지 응집 보조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플럭의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방법은 처리량을 작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처리하는 물량에서 기존에 처리할 때 침전 효율이 높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처리량을 줄임으로 해서 그만큼 처리 효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모든 경우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처리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량을 작게 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침전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이므로 같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세 가지 방법 중 특히 플럭의 침강 속도를 높여서 분리 효율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고속 침전조입니다. 이 고속 침전조에서는 새로운 활성이 있는 미소 플럭을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플럭을 접촉시키는 것으로 더욱 큰 플럭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즉 플럭을 형성을 시키고 이 플럭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플럭은 좀 더 크기가 성장할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소 플럭을 다른 플럭과 접촉시키게 되면은 그 플럭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크고요. 더 큰 플럭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속 침전법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침전조에서는 침전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 흐름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정 시간에 많은 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흡출구를 침전조의 바닥 내부에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원수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물 흐름을 흐트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플럭의 분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응집 단계에서 침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플럭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플럭의 밀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래 입자를 첨가를 해서 플럭의 핵으로 하고 무거운 플럭을 형성을 시켜서 침전의 촉진을 돕는 그런 장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속 침전조의 한 가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나온 그 모래 입자를 첨가하는 방법은 앞에 나온 첫 번째 방법인 플럭의 침강 속도를 앞에 나온 두 번째 방법인 플럭의 침강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앞에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한 사례를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플럭의 그 침전조의 분리 면적을 늘리는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침전조의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경사판 침전조를 이용을 해서 실질적인 분리 면적을 키우면서 침전조의 전체적인 크기는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럭의 침강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응집제나 응집 보조제를 넣어서 플럭의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활성이 있는 미소 플럭을 만들어서 기존 플럭과 접촉시켜서 빠르게 침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응집 단계에서 모래 입자를 첨가해서 플럭을 무겁게 해서 침전의 촉진을 돕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량을 줄이는 방법은 침전조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유입부하를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어떤 그 침전조의 효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온 것이 고속 침전조 시스템입니다. 아까 침전 효율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플럭을 형성시킬 때 미소 플럭을 그 다른 플럭들과 접촉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침전조에 있는 슬러지의 일부를 순환을 시켜서 그 혼화 반응,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조에다가 공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슬러지 내의 플럭과 형성되고 있는 플럭이 접촉을 해서 기존의 플럭보다 조금 더 크기를 큰 이러한 플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침전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물의 유동이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나온
디스트리뷰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물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트리뷰터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용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아래부터 서서히 공급하게 되면은 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슬러지 경계면에 층을 형성을 시키면서 천천히 위로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슬러지가 형성되어 있는 물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물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좀 더 깨끗한 처리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내의 물 흐름의 흐트러짐을 없애고 분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가압부상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고속가압부상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을 미세한 기포에 부착시켜서 분리하는 이러한 부상분리법은 침전법과 비교한다고 하면 동력비는 크지만 장치 자체가 컴팩트하고요. 분리 효율이 높고 게다가 분리된 슬러지의 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압부상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종래의 부상분리 장치에서는 조내에 이제 난류가 발생하기 쉽고요. 응지 플럭의 분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류 시간을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조의 용량이 커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고속 가압부상조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고속 침전조에서는 디스트리뷰터를 침전조 하단에 설치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디스트리뷰터를 부상조 상부에 설치를 해서 이것으로부터 플럭이 함유된 원수를 조내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용하게 되면은 플럭의 하강 방향의 물 흐름을 보태지 않고 난류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포의 발생에 가압식을 채용을 해서 처리수에 공기를 주입하게 용해시키게 되면은 기획 분리조에 남는 공기를 분리한 가압수를 배수와 혼합시켜서 플럭과 기포를 부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의 주입 방법은 특수한 구조의 펌프 흡입구에 직접 대기압 상태에서 흡입하기 때문에 컴프레셔 등의 공기원의 설비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장치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고속 가압부상조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스트리뷰터가 부상조의 상부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을 서서히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늘한 기포를 부착한 플럭을 조내의 상부로부터 공급하기 때문에 물 흐름에 흐트러짐이 없고 플럭이 빠르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압수 제조 장치에서 특수한 구조의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별도로 가압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미세한 기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에너지를 좀 더 절감하면서 가압수를 만들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가압 부상의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기존의 부상 분리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은 조내에 난류를 발생시켜서 분리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고속 가압 부상조는 이러한 물 흐름의 흐트러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고안된 기술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전과 부상 분리에 대한 고효율화, 고속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과를 빠르게 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과 방법은 배수 처리에서의 최종 처리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존 여과에서는 단층 모래 여과나 다층 모래 여과, 특히 이제 모래와 엔트라사이트를 같이 섞은 2층 모래 여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여과 공정이 속도가 점점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여과기 내 이러한 여제 사이사이에 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제가 막히게 되면은 여과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르게 여과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과에서는 물질이 이러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여제 내부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배출하는지가 큰 과제입니다. 물론 기존의 여과에서도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는 물을 역방향으로 흘려보내는 이러한 역세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역세라는 것이 100% 효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세 후에도 여과 속도를 100%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역세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세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 고속 2층 여과기의 가장 큰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물과 공기의 혼합수에 의해서 역세하도록 하는 방법이 즉 고속 2층 여과기입니다. 즉 물만 가지고 역세를 했을 때는 그 효율이 제한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공기의 혼합수를 넣음으로 해서 역세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종래의 2층 여과기에서는 공기와 물을 개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 시에 여과층 깊은 곳까지 침입한 부유물질, 탁지를 충분히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 2층 여과기에서는 여과탑의 상부에 기획고체의 분리가 가능한 이러한 장치를 만들도록 연구를 했고요. 역세의 강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과층 깊은 곳까지 침입한 현탁 물질 SS의 배출이 가능하게 되고 결국 재생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통수량을 재생이 완벽하게 돼서 통수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여과제 안쪽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안정된 여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속 여과기의 구조이고요. 여기 나온 이 구조가 고속 여과를 가능하게 한 그러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액고 분리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역세를 강하게 하더라도 여제가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액체와 기체, 고체가 효율적으로 분리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세를 할 때 물과 공기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 여과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여과 효율이 높아지느냐를 보면은 여과 속도가 기존의 방법의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하는 이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인 역세에 의해서 여과 속도를 높인 방법이 고속 여과 방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처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활성탄 흡착이 있습니다. 활성탄 흡착은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을 활성탄 표면에 부착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성탄 흡착은 상수도의 정화에서 곰팡이 냄새나 유해한 소독부산물의 원인 물질인 유기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성탄에는 입자 형상과 분말 형상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입자성 활성탄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입자성 활성탄을 이러한 활성탄 흡착탑이라고 하는 이러한 탑에다가 충진을 시켜놓고 물을 통과시키면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활성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속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보니까 계속 처리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러한 활성탄을 교체를 해 주어야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흡착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더 이상 오염물질을 흡착할 수 없는 이런 활성탄을 흡착 포화된 활성탄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연속적으로 교체하느냐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교체하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운영을 중단을 하고 중간에 활성탄을 교체를 하는 이러한 고정상식의 활성탄 교체 방법은 기존에 많이 사용됐지만은 활성탄이 흡착 물질로 포화되면 전량 꺼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 활성탄의 사용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번 장치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연속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다단 유동층식은 흡착탄 내에 구획이 있고요. 이 구획이 움직이면서 다단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신탄을 연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폐탄이 하부에서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를 하면서 신탄의 공급과 폐탄의 배출이 연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 단에서 유동 상태로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배수를 주입시켜서 각 단의 활성탄과 접촉시켜서 탑 꼭대기에서 처리부로 유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탁질에 의한 체막힘이 없고 흡착 속도가 빠른 이런 작은 입자의 활성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다단 유동층식 활성탄 흡착탑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활성탄 흡착탑에 이렇게 칸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칸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활성탄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다 사용된 활성탄은 이제 아래로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활성탄을 연속적으로 공급하고 다 사용된 오래된 활성탄은 밑으로 빼내기 때문에 항상 이 탑 안에 있는 활성탄의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일정한 처리 효율을 가지는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정상 방식에서는 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급하기 때문에 활성탄이 바로 막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동상 방식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활성탄의 막힘이 발생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활성 슬러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활성 슬러지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벌킹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벌킹이 생기면 처리 효질이 나빠지고요. 슬러지의 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사상성 벌킹, 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러한 사상성 벌킹을 일으키는 미생물로는 스페로틸스나 타입 1701 같은 이러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러한 사상성 벌킹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폭기조를 2단으로 하거나 다단으로 분할하는 이러한 방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는 그 중에서 앞단의 폭기조의 부하량을 종래보다 3배에서 5배로 높인 고부하 2단 활성 슬러지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은 사상성 세균은 고부하 영역이나 저부하 영역에서 증식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의 방법들은 이러한 저부하 영역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고부하 영역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부하의 반응조를 앞단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러한 사상세균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앞단의 폭기조에 미생물의 양을 적게 해서 BOD의 부하량을 엄청나게 높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으로 이제 후단의 폭기조에서는 미생물의 양을 많이 하고 BOD의 부하량을 적게 해서 저부하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앞에 폭기조에서 원수의 BOD의 80% 이상이 분해가 되지만은 여기서 만들어진 미생물은 이제 플럭 형태의 미생물은 아니고 슬러지가 이제 다 이렇게 해체된 구조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후단에 있는 폭기조에서는 이러한 슬러지들이 이제 저부하 상태에서는 다시 뭉치려고 하기 때문에 침광성이 높은 이러한 슬러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부하 반응조에서는 높은 부하량으로 운전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기관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산소의 용해율이 높은 이젝터라고 하는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장치를 이용하면은 미세한 공기 분포를 기포를 만들어서 좀 더 높은 산소 용해 효율, 즉 3배에서 5배까지 높은 이러한 산소 용해 효율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해서 미생물이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고부하에서의 복기적 운영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이 이러한 고부하 2단 활성 슬러지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고부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저부하조 혹은 이제 플럭화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군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고부하조에는 미생물의 양은 적고요. 그러면서 높은 농도의 BOD가 포함되어 있는 유입수를 넣기 때문에 이젝터를 이용을 해서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물론 이 조건에서는 미생물들이 쉽게 플럭을 형성하지 않고 분산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BOD 제거의 한 7, 80%가 여기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광성이 낮은 이러한 미생물을 저부하 영역에서 운전하게 되면은 이런 미생물이 사상균을 발생하지 않으면서 쉽게 플럭을 형성을 시켜서 침광성이 좋은 이러한 미생물 플럭이 만들어지고 벌킹의 원인이 되는 사상성 세균의 성장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벌킹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연속 전기 탈이온 장치입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이온 교환 수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온 교환 수지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이제 수지 표면 혹은 안쪽에 있는 이러한 그 작용기와 결합을 시켜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이러한 이온 교환 수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이온을 제거하는 방법이니까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온 교환 능력이 없는 이온 교환 수지를 재생을 시켜서 다시 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복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착되고 있는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약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온 교환 방법은 환경 보존 방법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품 대신에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연속 전기 탈이온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약품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온 교환 수지에 붙어 있는 이온을 고농도의 약품을 이용해서 밀어내는 것인데요.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양이온이 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극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양이온을 이러한 마이너스 전하의 전극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온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인 이러한 연속 전기 탈이온 방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NaCl이 용해된 배수의 Na+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극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l-는 양극 방향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음극과 양극에 의해서 끌어당기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농축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역으로 축적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양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을 통과하게 되고 음이온은 음이온 교환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이온 교환이 일어나는 탈염실은 계속 이온 농도가 희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용해 분리가 생겨서 OH-나 Na+가 발생하고 이들이 Na+나 Cl-를 치환하는 그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이온 교환 수지를 재생하지 않아도 연속적으로 재생과 이온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전기 탈이온 장치는 통수를 하면서 재생이 가능한 획기적인 이온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극과 음극 사이에 이온 교환막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이온 교환막 사이에 이온 교환 수지를 넣게 되면은 수중에 이제 Na+나 Cl- 이온은 전극에 끌리고 이온 교환막을 통과해서 농축부에 멈추게 되고요. 농축부에는 통수에 의해서 이온이 흘러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온 교환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이온 교환 수지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속에 있는 이온은 이온 교환막에 먼저 흡착이 됐다가 나중에 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농축부로 이동한 다음에 농축부에서 농축이 되어서 제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온 교환기 같은 경우는 역세 시에 염산이나 이런 고농도의 약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연속전기 탈이온 장치는 전기로 항상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역세가 필요 없어서 환경 보호 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마지막 챕터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예, 강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